오늘은 기독교 철학 13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8번째 실용주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미국 철학은 찰스 샌더스 퍼스와 더불어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퍼스는 미국 철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파 중 하나인 실용주의의 창시자였습니다. 퍼스의 실용주의의 중심 주장은 세 가지입니다. 1. 과학적 방법은 진리에 도달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이다. 2. 과학적 방법의 목표는 의견을 종결시키는 자기 교정적인 공동의 사회적 과정이다. 퍼스의 실용적 차원은 오직 의견 일치의 정립을 통해서만 철학적 진리에 도달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의 주장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데카르트주의를 또한 관념론, 경험론, 상식적 실제론의 인식론적 초점을 강하게 비판한다. 3. 과학적 추구는 진화론적 사랑을 발전시키는 궁극적 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퍼스는 오류 가능주의라 불리는 관점을 명료하게 진술했습니다. 이 관점은 지식은 계속 개선되는 근사치이며 우리는 인식론적 기준에서 오직 대상과 관련된 실천적 유형의 가능한 효과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퍼스는 분명 과학적 방법에 헌신하지만 과학적 방법을 인간적 활동으로 여겨 비신화하기에 종교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와 철학도는 자신이 인간 중 하나임을 알게 해준 것이 기독교 교회임을 인정한다. 비록 잘 지켜지지는 않더라도 그가 문명의 영혼이라고 주장한 사랑의 법칙이 기독교를 통해서 유럽에 온 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스베덴보리파 신학자의 아들로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임스는 종교적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신, 자유, 불멸성에 대한 믿음을 과학적 세계관과 화해시키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는 1901년과 1902년 기포드 강좌를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는 종교적 경험을 정당화하기를 소망하며 실증적으로 검토했습니다. 1907년에 출판된 실용주의는 그를 미국 철학의 1인자로 만들었습니다. 제임스는 퍼스에게 의존하면서도 진리 이론이 아니라 의미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개인주의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아닌 간인격적이고 객관적인 철학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실용주의는 사상이 우리 삶에 유익하다면 참이라는 그의 견해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참된 것은 기능하는 것이며 신이라는 가설이 그 말의 가장 넓은 의미에서 만족스럽게 기능한다면 그것은 참이다라고 말합니다. 제임스는 이것이 객관적 실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제와 진리는 서로 다릅니다. 사물들은 실제성을 갖지만 관념과 신앙은 그것들에 관해서 참입니다. 제임스는 우리가 구원 경험이 그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보다 큰 자아와 의식의 어머니 바다를 의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무한한 절대적인 신성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며 따라서 초인간적 의식은 지식이나 힘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칸트, 피테, 낭만주의처럼 인간 경험을 넘어 궁극적 아르케를 향해 손을 뻗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칸트에게서 그러했듯 신적인 것은 요청은 되지만 반드시 참이거나 알 수 있지는 않은 무언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다음 설교에서 리처드 로티를 논하며 보게 될 것처럼 실용주의는 여러 난관과 위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삶에 유익한지를 누가 결정할 것이며 어떤 것이 정말 기능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미국 문화는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그런 정서, 즉 최악의 형태의 개인주의와 자기 중심성 속에서 놀아나기 쉬운 정서로 넘쳐납니다. 9번째, 고틀로프 프레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고틀로프 프레게와 에드문트 후설은 20세기 철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양대 지류의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프레게는 분석 철학, 후설은 현상학의 아버지입니다. 프레게는 현대의 수학적 논리의 발명자이며 그의 철학은 언어의 의미 분석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점에서 프레게의 강조점은 20세기 철학의 상당 부분을 특징 짓는 언어라는 초점으로 이끌었습니다. 프레게는 체계적인 명제 계산 공식을 최초로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논리학에서 프레게의 가장 큰 기여는 수로 계산입니다. 그는 수로 계산을 통해 명제의 내적 구조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모든 산수의 진리가 논리의 진리를 따르는 일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앤서니 케니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논리학자의 프로그램이 결코 그대로 성취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0번째, 버트런드 러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죽은 후 영국에서는 그의 경험론에 대한 관념론의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세기의 전환점에 이 관념들은 두 젊은 케임브리지 철학자 G.E. 부어와 버트런드 러셀에게 단호하게 비판받았으며 우리는 이들의 작업 속에서 근대 사상의 자연, 과학, 극의 귀환을 목격합니다. 러셀의 초기 작업은 특히 프레게에게 영향을 받은 논리와 수학 영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초기 작업은 흔히 영국에서 분석 철학의 시대를 열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분석을 통해 진리에 이르는 길은 전체를 조각으로 나누어 개념을 분석하는 일을 수반합니다. 러셀은 수학 원리를 출판했을 당시 개념과 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명제들의 존재가 그 표현이나 문장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러셀이 1905년에 쓴 논문 지시론에서는 분석의 언어로의 전환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지시하는 상징과 그가 불완전한 상징이라 묘사한 여타의 상징을 구분하는 데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후자는 그것이 들어있는 문장 속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즉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인 명제를 표현합니다. 러셀은 논리가 분명한 형식으로 개발되기만 하면 그것이 세계의 구조를 보여줄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논리는 개별 변수와 명제 함수를 가집니다. 이에 대응하여 세계는 개별자와 보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에서 복합 명제는 단순 명제들이 이루는 진리 함수들로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단순 명제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원자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이 이론은 논리적 원자론이라 불립니다. 러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명제는 우리가 획득하는 항목들, 즉 우리의 감각 소여와 같이 즉각 재현되는 것들 전부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1번째, 실증주의와 정기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은 러셀 철학의 영향 아래 논리, 철학, 논고를 썼습니다. 당시 그는 군인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 중이었습니다. 거기엔 번호가 매겨진 7개의 주요 명제만 담겨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기본 개념은 종합적 언어는 세계에 대한 논리적 관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그것들 사이의 관계는 언어에 의해 논리적으로 표현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법정에서 인형을 가지고 자동차 사고를 묘사하는 것을 보다가 이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직접 다루지 않고 명제로 진술된 사실을 통해서 다룹니다. 세계는 사실의 총합이다 라고 말합니다. 명제만이 의미를 가지며
이름은 오직 명제의 연관성 속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명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명제가 참일 경우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언어는 사고를 가장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철학은 명제의 논리적 구조가 전면에 드러나게 하는 언어 비판이어야 합니다. 논리적 진리만이 의미의 또 다른 정당한 범주입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논리적 진리는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는 언어의 명료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명료하게 사고될 수 있다. 단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명료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명료한 언어는 이리적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논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훨씬 수수께끼 같은 진술들은 뒤에서 논할 빈 서클에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가능한 모든 과학적 질문이 답변되었을 때도 삶의 문제는 완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신비한 것들은 보여질 수 있을 뿐 말해질 수는 없습니다. 논고는 빈에서 발전된 논리 실증주의 운동 성경이 되었습니다. 실증주의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서구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철학운동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 코아코프스키는 실증주의의 주요 특성을 4가지 꼽았다. 첫째, 실체와 본질의 구분을 반대하는 현상주의다. 둘째, 일반적인 말로 구성된 통찰이 구체적인 개별적 대상 외에 어떤 실제적 지시 대상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유명론입니다. 셋째, 실증주의에서는 가치 판단과 규범적 진술을 지식이라 부르기를 거부한다. 마지막으로 실증주의에서는 과학적 방법의 통일성을 지지한다. 모든 경험 영역에서 타당한 지식을 얻는 방법과 이론적 반성의 단계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실증주의에서는 모든 학문에 실증주의의 인식론을 적용하려 합니다. 이는 자연과학으로부터 도출된 방법론이 다른 학문으로 확장되어 예컨대 자연과학과 흡사한 문해학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논리 실증주의의 심장에는 검증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명제는 경험적으로 입증될 때 오직 그럴 때만 입증됩니다. 특히 후기의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결정적이거나 절대적인 검증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검증될 수 없는 모든 언어는 인지적으로 무의미하다며 배제했습니다. 그래야 예컨대 종교적 언어와 신앙은 무의미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증주의는 자승자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검증 원리는 스스로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반실증주의자들과 우호적 관계에 있었던 칼 포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에서 가설은 이론을 검증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반증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포퍼는 또한 그의 반증 원리를 확장하는 데서도 실증주의자들보다 더욱 조심했습니다. 포퍼는 후기 작업에서 양동이와 횃불로 대조되는 이미지를 통해서 훨씬 더 유익한 인식론적 견해를 개진했습니다. 지식 습득은 사실을 양동이에 주워 담는 게 아니다. 지식은 연구 대상에 비추어진 횃불의 빛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12번째, 후기 비트겐슈타인과 그 이후의 분석 철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논고를 끝내고 철학을 떠났던 비트겐슈타인이 1920년대 후반에 케임브리지로 돌아와 다시 철학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자신의 정기 견해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방법론을 비체계적이고 비형이상학적이 되도록 개정하는데 정신, 몸, 이원론에서 잘 드러난 플라톤의 이원론을 극복하는데
그 이언론에서 파급된 잘못된 언어관, 즉 우리의 말들이 세계에서 한 거는 물러나 그것을 그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관점을 고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이처럼 보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알며 철학하는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개념을 세상에 있는 지시대상과 묶는 견해를 비판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경구 중 하나인 거친 땅으로 돌아가라는 언어에 대한 그의 새로운 강조점을 반영합니다. 논리적으로 빈틈없는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구체적 맥락 속에서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게임이라는 은유를 사용해 단어를 너무 정확하게 하려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언어의 이런 사안들에 주목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철학적 문제의 근원입니다. 철학적 문제들은 언어가 휴가 중일 때 벌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는 공적입니다. 그는 사적 언어란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삶의 형식 속에서 언어의 의미를 배우며 이는 공적인 일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단어가 다양한 상황에서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언어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명령을 내리고 그에 복종하는 일, 물건의 생김새를 설명하는 일, 사건을 보고하는 일, 이야기를 만드는 일, 수학 문제를 푸는 일, 질문하고 감사하고 저주하고 인사 나누고 기도하는 일 등이 그 예가 됩니다. 특정 언어 게임 속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벽돌 쌓는 일 안에서 우리는 벽돌이 제대로 쌓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이 확실성에 관하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왜 벽돌을 쌓는가, 왜 철학을 하는가, 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경우 대답 이면에 있는 근본 가정은 무엇을 판단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입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때로는 굳세게 버틸 뿐이다.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 주어진 것,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삶의 형식입니다. 분석철학 전통은 미국에서는 W.V.O. 콰인과 도널드 데이비슨, 영국에서는 피터 스트로슨 같은 철학자에 의해 계승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전통은 다양한 상황 변화에도 뒤처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소위 포스트 모던 철학이 1980년대 이후에 일어나 계속되면서 철학의 지형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은 철학의 해석학으로의 전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분석 철학과 비교하자면 독특하게도 유럽 대륙에서 출현합니다. 이 점에서 마르틴 하이데거가 그 아버지격인데 하이데거는 현상학의 아버지인 에드문트 후설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로 넘어가기 전에 후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번째 에드문트 후설. 에드문트 후설은 20세기 철학의 또 다른 주요 시조인 현상학의 창시자입니다. 후설의 현상학은 계몽주의 기획을 구하려는 최후의 필사적 시도였습니다. 칸트에 관한 긴 연구 끝에 나온 후설의 초월적 관념론은 근대 사상의 자유, 극으로부터의 복귀를 보여줍니다. 현상학은 정신 밖의 세계를 참조하지 않고 의식의 직접적 자료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후설은 데카르트를 현상학의 진정한 창시자로 인정하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논리 대신 경험을 강조합니다. 후설은 자아가 단지 경험의 행렬이라고 봅니다. 현상학을 그토록 비옥한 철학으로 만든 것은 인간 경험이 가진 그 모든 다양성에 대한 강조였는데 이를 통해 다른 여러 연구와 종교, 장소, 예전의 현상학 같은 심오한 연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후설은 칸트와 달리 물 자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분석에서 정신 밖의 세계는 후설이 에포케라고 부른 방법을
통해 괄호로 묶여야 합니다. 의식 대상에 대해서는 무한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단지 추론된 추측한 정보만 가질 수 있습니다. 현상학의 초점은 바로 이 내재적 지각에 있습니다. 후설에게는 오직 의식만이 절대적 존재를 가지며 다른 존재 형식은 의식의 그 존재가 달려 있습니다. 후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순수 의식 속에 본질적으로 제시된 통찰로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직관은 후설 현상학의 핵심입니다. 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상들, 즉 범주에 속하는 대상, 상황, 관계, 인과관계 등에 대한 지적 직관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직관은 우리가 대상이 특정한 특징이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묘사할 수 있을 때 일어납니다. 단순한 물질적 대상은 텅 빈 상태거나 현존할 때 직관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대상이 현존하는 것과 별개로 기억에 의해 실행됩니다. 그러나 대상은 심지어 현존할 때조차도 숨겨진 양상들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지각은 항상 빈 것과 채워진 의도의 혼합물입니다. 후설 현상학의 또 다른 주요 개념인 지향성은 의식에 의해 자각된 사물을 지향하는 의식의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향성은 오늘날 우리가 의도라고 부르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후설은 이 용어를 프린츠 브렌타노에게서 가져왔는데 브렌타노는 그 말을 표적을 겨냥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던 중세의 맥락에서 채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후설에게 지향적 대상이란 사유의 표적입니다. 후설은 칸트의 현상과 본체 구분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고 직관적으로 물 자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며 철학은 이 외관을 정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후설은 우리가 기술을 통해 사물의 본질 구조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목표는 상상적 변이를 통해 이룩됩니다. 상상적 변이란 본질적 특징을 즉 제거하면 대상이 파괴되는 그 특징을 발견하기까지 분석 대상이 가진 다양한 특징을 상상 속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상적 직관, 즉 대상의 본질인 형상에 속한 분명한 특성을 직관하는 대로 이끕니다. 후설은 형상적 분석이 필수라고 볼 수 있는 진리인 필증적 진리로 인도한다고 믿었습니다. 후설은 철학적 사유의 본질에 관해 오랫동안 힘들여 성찰했고 자연적 사유, 즉 일상의 단순한 사유와 현상학적 사유를 구분했습니다. 현상학적 태도에 들어설 때 우리는 행위를 멈추고 자연적 태도의 모든 의도와 확신을 중지한다. 이것이 그것들을 의심하거나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것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 구조를 자세히 살핀다는 것이다. 후설은 이 중지를 현상학적 에포페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D.F.M. 스트라우스는 후설의 현상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일격의 자연적 태도를 보류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와 관련 있다. 후설이 자신의 직관주의적 타당성, 즉 현상학적 과학의 이상을 확보한 것은 실제로 완전한 자유를 통해서였다. 그는 칸트 이전의 합리주의적 과학의 이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애 종반에 후설은 생활세계라는 중요한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학문 이전의 세계, 즉 자체의 구조, 외관, 진리를 갖춘 살아있는 실제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학문적 추상에서 유래된 진리는 생활세계와 대립적으로 놓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철학이 이 생활세계 속 외관들의 발전인지가 분석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식을 순수 의식 속에 기초 지으려는 후설의 시도는 결국 실패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생활세계가 되돌아오는 것이 허용되면 하이데거가 스승의 현상학을 해석학 방향으로 끌어가면서 활용하게 될 요소인 역사적 상황성 또한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14번째, 실존주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세기가 진행되면서 세기 초반에 대단했던 낙관론은 모든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힘을 잃었습니다. 이 위기를 표현하는 것 중 하나가 실존주의였습니다. 실존주의에는 니콜라이 베르다예프, 비록 훗날 실존주의자라는 명칭을 거부하긴 했지만 가브리엘 마르셀, 칼 야스퍼스, 마르틴 부버 같은 철학자와 연관된 유실론적 입장이 있습니다. 물론 장폴 사르트르, 알베르 까뮈와 관련된 보다 어두운 무신론적 입장도 있습니다. 실존주의에서는 세 가지 주요 관심사가 눈에 띕니다. 1. 인간에 대한 일반 이론보다는 개인에 대한 관심. 실존주의에서는 각 개인의 독특함, 즉 일반 이론에서는 간파되는 무언가에 관심을 둔다. 2. 세계에 관한 과학 또는 형이상학적 진리에 대항하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관심. 3. 가장 중요하고 인간적인 특성인 개인의 자유에 대한 관심. 이 세 가지가 관심사입니다.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 가장 중요한 대표자입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부정했고 니체처럼 이 신의 죽음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를 위해 공표된 객관적 가치란 존재하지 않고 삶에는 궁극적 의미나 목적이 없으며 그리하여 이 점에서 인생은 부조리하다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실존이 인간의 본질에 앞선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존재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저주받았습니다. 사르트르는 프로이트와는 달리 의식이 스스로를 명료하게 인식하기에 매 순간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기만 또는 나쁜 신념은 자유롭지 않은 척하며 자유의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반대의 덕목, 즉 성실성은 비록 복잡하지만 진정성이 성취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한 인간은 하나의 개체이며 따라서 한 인간 생의 모든 국면에 의미를 부여하는 근본적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사르트르는 인생 후반에 들어 마르크스주의를 지지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을 넘어서 집단 투쟁으로 그의 실존주의를 확장했습니다. 사르트르, 카미 등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중대한 문제점 하나는 자유를 위한 선택이 엄청 영웅적으로 보이겠지만 그것이 임의적인 정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건 그것을 제약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지난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즉 인종 차별 정책에 헌신한 활동가나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 단원이 노예 해방을 추구한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이보다 진정성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를 알기라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15번째, 마르틴 하이데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후서로 뛰어난 제자였던 마르틴 하이데거는 현상학을 해석학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은 매우 존재론적이며 그의 인식론은 그의 현 존재의 존재론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현 존재란 말 그대로 거기 있는 존재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독특한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때로 실존이라고 번역됩니다. 존재는 역사 외부의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한 현 존재에서 시작해야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 존재의 현상학은 하나의 해석학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접근은 하이데거로 하여금 알면서 주체 객체 관계를 역사의 선상에서 다시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해석학적 공헌이 여기 있습니다. 세계성이란 인간이 자기가 그 속에 파묻혀 사는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존재론적이고 선험적입니다. 현 존재와 함께 주어졌고 모든 개념화에 선행합니다. 대상을 단지 눈앞에 있음으로 인식하는 것은 2차 개념화를 수반합니다. 인간이 대상과 우선 맺는 관계는 손안에 있음이입니다. 이는 2차 개념화를 우선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카르트의 과학적 태도와 대조를 이룹니다. 이해는 해석과 연관됩니다. 이는 해석이 이해 대상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동안 제기되는 가능성들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를 통해 해석학의 근본적 역사성을 인식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의 견해에서 존재 물음은 오직 시간 안에서 제기됩니다.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는 하이데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최초로 딜타이의 철학적 의도를 해방시킨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해석자의 역사성은 해석학을 위한 근본적 함축을 담고 있으며 가다머의 해석학적 철학에서 중심을 차지합니다. 16번째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해석학의 아버지인 가다머는 이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해 자체의 역사적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가다머가 보기에는 역사가든 철학자든 언어학자든 문해학자든 그 누구에 의해서 행해지든 모든 과거 해석은 탐구되는 현상이 역사 속에서 그 자체의 시간과 시대의 산물인 것처럼 해석자 자신의 시간과 장소의 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 일부에서는 예술 이해에서 일어나는 진리 물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다머는 추상이 아니라 경험과 대화가 예술 이해의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론적 이성에 대한 계몽주의의 찬양을 비판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식과 공통 감각 개념에 호소합니다. 가다머는 진리와 방법 2부에서 슐라이마허로부터 유래한 해석학 전통을 분석하면서 자신의 역사적 접근을 발전시킵니다. 가다머는 계몽주의적 태도와 대조적으로 모든 해석은 언제나 그 자체의 편견에 의해 인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편견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결코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가다머는 하이데거를 이용하여 계몽주의에서 인간이 전제를 가지며 선판단을 한다는 점에 대해 편견을 가진 것과 그로 인해 계몽주의가 전통을 거세한 것, 마치 그 자신이 가진 편견에 대해 묻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모범적 인식아인 것처럼 거세한 것에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계몽주의에서는 편견에 대한 편견을 드러냅니다. 반면에 가다머는 이성을 전통과 대립시키기를 거부합니다. 실제로 이해는 전통 속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실존주의적 사고와 대조적으로 가다머는 전통에 대한 그의 관점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의미를 공동체라는 더 큰 맥락 속에 두려고 합니다. 모든 해석의 역사성이란 빛 안에서 이해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영향사다. 영향사란 해석자와 역사적 대상 모두 그것의 부분으로 속한 최우선적인 역사의 연속과 문화적 전통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석학은 과거와 현재의 융합을 촉진할 선판단을 겨냥하며 이는 이해, 즉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의식들이 공통된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라는 기적을 활성화합니다. 이 지평융합 속에서 거리와 비판적 긴장은 결코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석학의 과업은 이 긴장을 전면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석은 항상 적용을 수반합니다. 해석은 질문과 대답의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며 나아갑니다. 가다머는 텍스트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려는 시도에 반대합니다. 우리의 해석은 단지 텍스트가 갖는 역사적 가능성의 한 실현일 뿐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해석은
끊임없는 대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지식은 본래 변증법적이며 인간은 대화입니다. 이는 해석자가 자신이 텍스트에 부과하는 의미를 가지고 텍스트를 손쉽게 지배할 자유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해석자는 텍스트가 말하게 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해석자를 설득합니다. 가다머는 진리와 방법의 3부에서 행위로서의 언어의 존재론을 위한 초안을 제시합니다. 그는 모든 이해가 언어 자체에 달려있는 존재론을 제안하고 해석이 역사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가정하지 않을 다른 해석을 위한 보편적 조건을 체계적으로 탐사하려고 합니다. 가다머의 접근 이래 어떤 다른 실질적인 해석학적 혁신을 일으킬 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해석학은 다음 설교에서 보게 될 것처럼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다머는 근대와 포스트 모던 철학의 패러다임 사이에 있는 중추적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17번째 결론을 말합니다. 이번 설교에서 살펴본 핵심 철학자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기독교를 강하게 반대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근대 철학자는 지식을 창조세계 내의 든든한 무언가의 기초를 두려 한다는 의미에서 내재적입니다. 이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을 일이며 따라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극에 특권을 부여했다가 다음에 그 반작용으로 자연, 과학을 특권화했다가 다시 거꾸로 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비교해보면 키르케고르는 캄캄한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납니다. 우리는 앞에서 초기 근대 철학자들이 하나님과 존재론보다는 인식론과 인간의 초점을 맞추어 발전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여전히 기독교를 진지하게 다루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번 설교에서 다룬 시대에는 신앙의 잔재가 거의 제거되었고 주요 철학적 발전은 대체로 반기독교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륙 철학과 분석 철학의 분리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발전 과정에서 신앙을 존중할 여지를 거의 또는 전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현상학은 종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인간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특별히 흥미롭습니다. 철학자들은 현상학이 얼마나 기독교 계시를 공정하게 다룰 것인지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20세기 대부분에 걸쳐 기독교 철학자는 방어적이었고 최선의 경우 현대 철학과 기독교 사상을 연관시키려 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철학의 인신론적 출발점을 양보하고 나서 기독교 신앙과의 연결점을 찾으려는 것, 즉 대체로는 공허한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스트 모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후기 근대 철학은 기독교에서 완전히 벗어났거나 기독교적인 것을 벗겨낸 철학이었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이제 점차 기독교 철학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도 알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신학생들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